그 말은 우리 사이의 침묵 속에 유령처럼 떠돌았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인사팀의 박 팀장이 내 머리 위 어딘가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경영진은 새로운 시각이 우리 본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회사에 바친 18년의 충성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내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래서 내 자리는 누가 맡게 됩니까? 이민지 씨입니다. 지난달 시장조사팀에 입사했죠.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만 같았다. 여기 온 지 4주밖에 안 된 20대 신입 말입니까? 28입니다. 박 팀장은 마치 그게 더 나은 변명이라도 되는 듯 정정했다. 그녀는 화려한 학력을 갖췄고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과 일치하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를 움찔하게 만들 만큼 날카롭고 씁쓸한 소리였다. 혁신적인 사고방식이라니. 나는 이 본부를 무에서 유로 일궈냈어요. 우리 고객 유지율은 98%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혁신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성과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 팀장은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밀었다. 강지원 이사님, 당신을 수석 고문직으로 발령낼 예정입니다. 급여와 복리 후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이사님의 조직적 지식을 높이 평가하니까요. 조직적 지식. 그 단어는 식초처럼 시큼했다. 내가 쌓아온 18년의 인맥을 그렇게 부르나요? 가장 큰 고객이 떠나려 했을 때 내가 해결했던 위기는요? 이 회사를 굴러가게 하느라 딸아이와 보내지 못한 그 수많은 야근과 주말들은요? 박 팀장의 표정은 무미건조했다. 새로운 사무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짐을 옮기시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민지가 내 의자에 앉는 모습을 지켜봤다. 내 의자였다. 그녀는 깔끔하게 네일아트를 받은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훑으며 물건들을 정리했다. 작은 다육식물 화분, 최근 마친 해외 MBA 수료증 액자, 동기부여 문구가 적힌 달력 따위였다. 내 새로운 사무실은 구석진 곳에 있었고 예전 사무실의 절반 크기에 불과했다. 창밖으로는 한강 대신 건물의 환기 시스템이 보였다. 문에 붙어있던 본부장 명패는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수석 고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팀 회의는 9시에 시작되었다. 나의 팀, 나의 사람들, 그들은 내 눈을 피하며 회의실로 들어왔다. 집단적인 배신감에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이민지는 상석에 서 있었다. 내 자리였다. 긴장한 자세에서 그녀의 젊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뚜렷하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고 의욕적이었다. 이 훌륭한 팀을 이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우리 고객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봤는데 접근 방식을 구조 조정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고객들의 이름을 더듬거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마성그룹의 마 회장님 거는 리프레시가 필요해요. 특히 마상은 회장님 쪽은 마상윤 회장님입니다. 내가 조용히 정정했다. 이름 발음에 매우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스무쌍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이민지의 미소가 굳어졌다. 아, 그렇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레지나. 아, 강 이사님이죠. 물론이죠. 죄송합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말하려던 건 내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이름을 보자 심장이 뛰었다. 마상윤 회장. 마성그룹의 후계자이자 우리 회사의 최대 고객인 그였다. 첫 미팅 확정. 화요일 오전 8시 늘 보던 곳에서 최근 변경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게 많소. 나는 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민지가 프로젝트 일정을 설명하느라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허벅지 위로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며 카운트다운을 했다. 3, 2, 1. 저기 죄송합니다만 재무팀의 정 과장이 끼어들었다.
이 일정은 마성그룹의 분기별 검토와 겹치지 않나요? 이민지가 눈을 깜빡였다. 그건 조정하면 되죠. 마성그룹 검토는 준비에만 6주가 걸립니다. 분석팀의 한 선임이 덧붙였다. 우린 항상 그 시간을 비워둡니다. 7년 동안 그래왔어요. 이민지가 메모를 뒤적이며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회의실은 불편한 침묵에 잠겼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시 이 악몽 같은 회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이름은 강지원이다. 나는 18년 동안 국내 최고의 소비자 인사이트 기업의 지역 시장 본부를 구축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연구 보조원으로 시작해 순전히 끈기와 전략적 능력만으로 본부장 자리까지 올랐다. 나는 모든 고객의 이름을 알았고 그들 자녀의 생일까지 기억했다. 문제가 재앙이 되기 전에 해결했다. 나는 46세였고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희생으로 얻은 흰머리가 검은 머리 사이에 희끗희끗 섞여 있었다. 내 딸 수진이는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학예회를 놓치고 휴가를 미루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내가 늘 하던 말이었지만 프로젝트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내가 쫓겨날 조짐은 처음에는 미묘했다. 최 대표는 설명도 없이 이민지를 경영진 오찬에 데려가기 시작했다. 내 일정표에서 회의 초대가 사라졌다. 기술적 오류라는 핑계였다. 내가 공들인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시각을 이유로 갑자기 재배정되었다. 나는 그것을 눈치챘어야 했다. 최 대표는 회사의 이미지를 젊게 바꾸려고 애쓰고 있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오늘날의 시장을 이해합니다. 경영진 회의 때 그는 내 너머에 있는 젊은 팀원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회사의 디지털 분석 플랫폼이 내 주도하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굴욕적인 첫 회의 후 이민지는 나를 자신의 사무실, 즉 내 옛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이미 내 상패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자신의 학위 증명서들을 걸어놓은 상태였다. 마성그룹 계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다음 주에 전략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하셨거든요. 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 회장님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우리의 표준 분기별 검토 형식을 기대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화려한 애니메이션 전환 효과와 업계 유행어로 가득 찬 현란한 슬라이드 자료를 띄웠다. 나는 그녀가 스크롤하는 것을 지켜보며 보수적인 한국 재벌 임원들의 심기를 거스를 6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확실히 혁신적이네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다.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특정 고객에게 통할지의 문제죠.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최 대표님은 회사를 현대화하기 위해 저를 고용했어요, 강 이사님. 회사는 신선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속뜻은 분명했다. 당신은 낡았어. 그날 밤 집에서 나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고 와인 한 잔을 손도 대지 않은 채 두고 있었다. 자정이 되어 수진이가 나를 발견했다. 나는 여전히 이메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올해 20살이 된 딸을 올려다보았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나를 교체했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여전히 낯설었다. 더 젊은 사람으로. 네가 아르바이트한 경력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으로 말이야. 수진이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 부서를 만들었잖아. 그게 문제인 모양이야. 내가 너무 기득권이라는 거지. 너무 비싸고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수진이가 격하게 말했다. 자격지심 있는 CEO한테는 엄마가 너무 위협적이었겠지. 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계획은 뭐야? 계획? 엄마는 항상 계획이 있잖아. 플랜 B의 여왕이시면서. 기억 안 나? 그녀는 내 노트북 옆에 노트를 가리켰다.
플랜 B는 뭐야? 나는 끄적거리기 시작했던 노트를 내려다보았다. 작업 중이야. 좋아.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그랬잖아. 싸워보지도 않고 내 것을 뺏기게 두지 말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대부분의 팀원이 출근하기 전 일찍 회사로 향했다. 구석진 내 책상에 앉아 꼼꼼하게 파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민지가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진했다. 문을 닫고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제스처를 쓰며 긴장한 얼굴로 통화하는 게 보였다. 정확히 8시 15분 재무팀 정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긴급 회의 소집. 이민지 본부장의 새 제안서를 받고 마성그룹에서 계약 철회를 위협함. 나는 폰을 집어넣고 기다렸다. 3분 후 최 대표가 직접 나타나 이민지의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마성그룹 파일 어디 있어? 그가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따졌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위기 상황을 모르는 척했다. 8시 30분이 되자 최 대표가 이민지의 사무실에서 나와 내 책상으로 직진했다. 강 이사. 그가 비즈니스용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말했다. 민감한 문제에 당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 나는 온화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시죠? 마성그룹 건이야. 우리의 가장 오래된 고객과 무슨 오해라도 있었나요? 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최 대표의 미소가 굳어졌다. 이 본부장이 서비스 패키지에 업데이트를 좀 도입하려 했는데 반발이 좀 있군. 안타깝네요. 나는 눈을 맞추며 그를 약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긴급 회의에 당신이 참석해줘야겠어. 마 회장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나는 노트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기꺼이 돕겠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최 대표가 있었다. 중앙의 스피커폰은 이탈리아 출장 중인 마상윤 회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강 이사가 지금 합류했습니다. 최 대표가 전화기에 대고 알렸다. 강지원 이사? 마 회장의 목소리가 즉시 따뜻해졌다. 반갑소. 드디어 우리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왔구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나는 그가 중시하는 정중한 격식을 갖춰 대답했다. 가족분들은 평안하신지요? 따님 소피아의 유학 생활은 어떤가요? 훌륭해. 옥스퍼드 생활을 아주 좋아하고 있어. 방금 당신 딸 수진이 안부를 묻더군. 이민지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나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며 마 회장의 우려를 잠재웠다. 계좌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가 선호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통화가 끝날 무렵 마 회장은 웃고 있었다. 이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는 거요, 강 이사. 당신은 관계와 역사의 가치를 아니까. 전화가 끊어지자 최 대표가 헛기침을 했다. 훌륭했어, 강 이사. 이게 바로 우리가 당신을 고문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지. 나는 상냥하게 웃었다. 도움이 돼서 기쁘네요. 더 없으시면 저는 인수인계 업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걸어 나갈 때 이민지의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긴 게임의 첫 번째 수가 놓였다. 그녀가 모르는 것, 그들 중 누구도 모르는 것은 내가 이 가능성을 수년간 대비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이 업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직함이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니까. 다음 주부터 패턴이 생겼다. 이민지가 프로세스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하면 고객들이 반발했다. 나는 조언을 위해 호출되었고 고객 관계는 안정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도움이 되지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저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 대표가 또 다른 상황을 수습해줘서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저 도울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실 나는 관찰하고 배우고 모든 실수를 목록화하고 있었다. 동시에 모든 고객 상호작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다. 이 본부는 내가 거의 20년 동안 가까운 관계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것은 회사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뢰와 공유된 경험,
개인적인 역사 속에 존재하는 연결고리였다. 강등된 지 2주 후 이민지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내 상패 선반을 치우고 작은 분수가 있는 명상 코너로 바꿨지만 졸졸 흐르는 물소리도 그녀의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서진식품건에 대한 배경 정보가 필요해요. 그녀가 서론 없이 말했다. 당신 말고는 누구와도 일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윤 대표님은 일관성을 중시하죠. 그녀의 회사는 우리의 첫 번째 주요 고객이었으니까요. 나도 그건 알아요. 이민지가 쏘아붙였다. 파일을 읽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파일에 없는 당신만 아는 정보예요. 나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윤 대표님의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녀는 모든 회의를 화요일과 목요일 아들의 치료 일정에 맞춰 잡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죠.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직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민지는 미친 듯이 메모했다. 왜 이런 게 하나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죠? 15년 동안 신뢰를 쌓으며 공유한 개인적인 정보니까요.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군요. 비난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다. 나는 시선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이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구축해 왔을 뿐입니다. 그 정보는 묻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그럼 지금 묻죠. 그녀가 법률 용지 패드를 책상 위로 밀었다. 모든 고객에 대해 다 적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당신만 아는 모든 것들을요. 나는 패드를 집어들었다. 물론이죠. 인수인계를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개인 휴대폰으로 윤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어린 친구가 당신 부서를 휘젓고 있다면서? 윤 대표의 어이없어하는 목소리가 내 주방을 채웠다. 최 대표가 드디어 미친 게 분명해. 그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외교적으로 말했다. 그 최선이라는 게 우리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무시한 제안서를 보내는 거였나 보지? 윤 대표가 대꾸했다. 그러더니 우리 아들 치료 시간에 회의를 하자고 하더군. 거절했더니 이번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냐고 묻더군. 나는 움찔했다.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 아니야. 진짜 무슨 일이야, 강의사? 왜 당신을 옆으로 밀어낸 거지? 새로운 시각이라더군요. 윤 대표가 코웃음을 쳤다. 더 싼 시각이겠지. 다음 분기에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는데 당신 없이 같은 조건을 기대하진 않겠지? 나는 애매한 소리를 냈다. 전 아직 고문으로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겠지. 윤 대표가 알겠다는 듯 말했다. 맞춰볼까? 필요한 걸 다 뽑아냈다고 생각하면 당신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겠군. 대화는 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윤 대표의 통찰은 뇌리에 남았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내 수석 고문직함은 명백히 임시방편이었고 나를 완전히 버리기 전에 지식을 뽑아내려는 편리한 수단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민지에게 고객 노트를 건넸다. 팀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만 신중하게 정리한 것이었다. 관계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깊은 개인적 연결과 통찰은 누락된 상태였다. 이게 다예요? 이민지가 페이지를 넘기며 인상을 찌푸렸다. 핵심 사항들입니다. 내가 확인해 주었다. 나머지는 시간과 관계 형성을 통해 얻어지는 거죠. 그녀는 편리하네라고 들리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나를 내보냈다. 그날 오후 월간 진척회의가 열렸다. 나는 뒷자리 구석에 앉아 이민지가 고객 접근 방식 구조 조정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그녀는 뻣뻣한 고객 상호작용, 타임라인을 띄우며 선언했다. 현재의 업무 흐름은 확장 가능한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관계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재무팀 정 과장이 손을 들었다. 그게 고객들이 기대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개인화도 시스템화할 수 있어요. 이민지가 주장했다.
우리는 상세한 고객 프로필과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를 만들 겁니다. 나는 팀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민지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고객들은 무엇보다 인간적인 연결을 중시한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자녀 이름, 선호도,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그것을 복제할 순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분석팀 한 선임이 내 책상 주변을 서성거렸다. 이거 완전 재앙이 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코알스키 그룹 쪽에서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더군요. 우리를 선택한 건 거래처가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해줘서라고요. 나는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힘들 수 있지. 그게 다예요? 한 선임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이 방식, 이사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냥 망가지는 걸 보고만 계실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그녀와 눈을 맞췄다. 난 이제 고문 역할이야. 이 본부장에게 비전을 실행할 권한이 있고, 한 선임이 나를 유심히 살폈다. 뭔가 계획하고 계시죠?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겠죠. 한 선임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글쎄요.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우리를 위한 구명보트라도 좀 남겨두셨길 바라요. 그녀가 걸어갈 때 내 폰이 진동했다. 마 회장의 메시지였다. 미팅 요청 거절함. 새로운 프로세스는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음. 거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나는 답장하지 않고 폰을 넣었다.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민지가 리더가 된 지 한 달 만에 고객 불만은 2배로 늘어났다. 세계의 소규모 계정이 이미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통보했다. 이민지가 행정 업무량을 2배로 늘리는 경직된 보고 체계를 도입하자 팀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최 대표가 우리 부서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방문할 때마다 그의 억지 미소는 점점 얇아졌다. 나는 조용한 구석 자리를 지키며 내게 맡겨진 점점 더 의미 없는 업무들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척하면서 내가 만든 본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이사님이 뭐라도 좀 하셔야 해요. 정 과장이 탕비실에서 나를 붙잡았다. 퍼거슨 호텔이 계약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30억짜리 계정이라고요. 이 본부장에게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차를 저으며 대답했다. 정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팀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몇몇은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한 선임은 다음 주에 면접 본대요. 그 말에 내 주의가 쏠렸다. 한 선임이 떠난다고? 그럴 만도 했다. 이민지는 한 선임의 분석 방법론을 거부하고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져온 천편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데이터는 이제 쓰레기나 다름없었다. 한 선임은 내가 함께 일해본 최고의 분석가였다. 그녀를 잃는 건 큰 타격이었다. 나한테 정확히 뭘 기대하는 거지? 내가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어요. 뭐라도요. 제발요. 이사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나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계획은 시간이 걸려, 정 과장. 때로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둬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그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사님이 자연스러운 전개를 기다리는 동안 이사님이 쌓아 올린 모든 게 사라지고 있다고요. 정 과장이 나가자마자 이민지가 탕비실 입구에 나타났다. 제 방으로 좀 오시죠.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의 어깨에 쌓인 새로운 긴장감과 평소 완벽하던 외모가 약간 흐트러진 것을 알아챘다. 내 옛 사무실이었던 그곳은 서류와 펼쳐진 폴더들로 엉망이었다. 내일 분기 실적 보고가 있어요. 그녀가 서론 없이 말했다. 보고 체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3주 전에 본부장님이 직접 도입한 체계 말입니까?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당신 팀원들이 명백하게 사보타주하고 있는 그 체계 말이죠.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고객 만족도 지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수익 예측은 더 심각해요. 나는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이건 사보타주가 아닙니다, 본부장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거예요. 이미 세 군데 고객사가 서비스 패키지를 줄였고 퍼거슨 호텔은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본부장님 팀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나는 목소리 톤을 유지했다. 고객들은 우리의 접근 방식 변화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계에서는 개인적인 손길이 중요하니까요. 그 개인적인 손길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책상을 콱 내리쳤다. 우리는 개인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확장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요. 최 대표님도 동의하셨어요. 그럼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최 대표님과 상의하시죠.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 지금 즐기고 있지. 내가 고전하는 걸 보면서 구석에 앉아 현명한 순교자 놀이나 하면서 말이야. 본부가 망하는 게 당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니까. 나는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나는 본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긴 내 사람들이고 내 고객들이에요. 하지만 난 더 이상 전략을 지시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고치는 걸 도와요. 그녀가 요구했다. 나는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정확히 뭘 요구하는 겁니까? 분기 보고서를 맡아줘요. 말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요. 최 대표님이 당장 나를 해고하지 않을 만한 방식으로 이 숫자들이 보이게 해줘요. 드디어 왔다. 내가 기다리던 지렛대 포인트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고객 파일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선임을 현재 프로젝트에서 빼서 내 조수로 붙여주세요. 이민지는 망설이다가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뭐든 하세요. 발표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녀의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체스 말들이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민지가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예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는 훨씬 더 긴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일시적으로 복구된 권한으로 나는 이민지가 오기 전과 후의 본부 실적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편찬했다. 숫자는 어떤 창의적인 발표 기술로도 감출 수 없는 냉혹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자정 무렵 한 선임이 커피를 들고 합류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녀를 구해주는 건가요? 우린 우리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저기요, 이해가 안 돼요. 한 선임이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왜 화를 안 내세요? 이사님한테서 모든 걸 뺏어서 망치고 있는 사람한테 넘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누가 화가 안 났대? 한 선임이 내 얼굴을 살폈다. 뭔가 꾸미고 계시군요. 변화하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중이지. 한 선임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분기 실적, 정말 최악이죠? 현실을 반영할 뿐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어떤 발표 마법으로도 그걸 숨길 순 없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 한 선임의 눈이 커졌다. 최 대표님과 경영진 앞에서 그녀가 화려하게 망하도록 두시는 거군요. 나는 그녀가 정확한 정보를 명확한 형식으로 발표하도록 돕는 거야. 우리는 밤새도록 꼼꼼하게 정확하고 아름답게 디자인되었으며 그 명확성 때문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이 숫자들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을 터였다. 새벽이 밝아올 때 한 선임은 우리의 완성작을 훑어보고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이건 이사님이 복직되거나 아예 해고되거나 둘 중 하나겠는데요. 나는 파일을 저장하고 이민지에게 보냈다. 아마도. 하지만 가치 있는 걸 얻으려면 때로는 모든 걸 걸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내가 한 선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이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더 큰 전략의 작은 움직임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최 대표가 3개월 전 이민지를 처음 오찬에 데려갔던 그날부터 시작된 전략 말이다. 분기 발표는 정확히 내가 예상한 대로 전개되었다. 이민지는 경영진 앞에 서서 한 선임과 내가 꼼꼼하게 만든 슬라이드를 넘겼다. 각 그래프는 급격히 쇠퇴하는 본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객 만족도 37% 하락. 신규 사업 수주 42% 감소. 팀 생산성 지표에 놀라운 하향세. 보시다시피 이민지가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약간의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 대표의 얼굴은 가벼운 우려에서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과도기적 어려움? 이건 추락이야, 이 본부장. 이걸 되돌릴 계획이 도대체 뭐지? 그녀는 벽 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나를 절박하게 쳐다보았다. 나는 무표정을 유지하며 구조도 만족감도 드러내지 않았다. 새로운 고객 참여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녀가 내가 본 적 없는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을 시작했다. 모든 계정에 대한 접근 방식을 표준화함으로써 표준화? 이사회의 장이사가 말을 끊었다. 우리의 경쟁 우위는 항상 맞춤형 서비스였어요. 네, 하지만 맞춤화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민지가 항변했다. 기존 거래처를 잃고 있는데 성장이 무슨 소용이야. 최 대표가 소리쳤다. 퍼거슨 호텔은 연간 30억짜리라고. 어제 나한테 전화가 와서 다른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민지의 손이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쥐고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강 이사님께 어떤 통찰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장 이사가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제안했다. 이 계정들과의 역사를 고려하면 말이죠. 모든 시선이 내 구석자리로 쏠렸다. 나는 자세를 약간 바로 했다. 우리 주요 고객들과의 관계는 수년에 걸쳐 구축되었습니다. 그들은 일관성과 개인적인 연결을 중시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그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라니, 표현이 너무 점잖군. 최 대표가 중얼거렸다. 이건 재앙이야. 이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본부를 현대화하기 위해 왔어요. 대표님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시각? 그래. 완전한 파괴? 아니! 최 대표는 노트북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즉각적인 수습이 필요해. 강 이사, 퍼거슨 건 살릴 수 있겠어? 나는 질문이 충분히 맴돌 때까지 잠시 멈췄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퍼거슨 대표와는 신뢰관계가 두터우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최 대표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당장에. 그리고 위험에 처한 모든 계정을 검토해. 그는 이민지를 돌아보았다. 당신의 거취는 이 위기가 수습된 후에 논의하지. 회의가 흩어질 때 이민지가 복도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속삭임 같았다.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 프레젠테이션은 날 무능하게 보이게 하려고 설계된 거야. 나는 그녀의 시선을 차분하게 맞받아쳤다. 그 프레젠테이션은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즐기고 있지? 내가 실패하는 걸 보면서 당신이 짠하고 나타나 영웅이 되려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 이민지 씨. 난 그저 상황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녀가 씩씩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 말이 맞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달랐다. 책상으로 돌아온 나는 퍼거슨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굵직한 목소리가 두 번째 신호음 만에 들려왔다. 강 이사, 드디어 전화했구만. 거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성장통입니다. 내가 매끄럽게 대답했다.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당신 후임자가 우리 브랜드 정체성의 핵심인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없애자고 제안했어. 그가 말했다. 그러더니 우리 고유의 시장 위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들이밀더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우려사항을 직접 만나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가 끙소리를 냈다. 내 우려는 우리 비즈니스를 이해하던 사람이 구석에 처박혀 있고 웬 어린애가 18년 파트너십을 박살내고 있다는 점이야. 내일 점심 어떠십니까? 좋아. 늘 가던 그곳에서 12시. 전화를 끊자 최 대표가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그가 초조하게 물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안도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다행이군. 정말 다행이야. 그가 망설였다. 저기, 강이사. 어쩌면 우리가 당신의 역할을 조정하는데 너무 성급했을 수도 있어. 이 상황이 안정되면 당신의 직위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자고. 나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우리 고객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훑으며 한 명 한 명 직접 만났다. 우려를 잠재우고 신뢰를 회복했다. 계정이 안정되자 팀 분위기도 밝아졌다. 이민지는 점점 소외되었고 내가 고객 관계를 처리하는 동안 그녀는 행정 업무로 밀려났다. 권력의 이동은 미묘했지만 명백했다. 회의에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경청했다. 이민지가 권위를 세우려 하면 사람들은 확인을 위해 곁눈질로 나를 보았다. 분기 발표 후 정확히 17일째 되던 날 최 대표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이민지는 뻣뻣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장 이사가 다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강 이사, 와줘서 고마워. 최 대표가 비즈니스용 미소를 띠며 시작했다. 최근 사건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조직 구조를 재평가했어. 나는 남은 의자에 앉으며 무표정을 유지했다. 이사회는 우리가 판단착오를 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장 이사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사님의 리더십이 본부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다시 본부장으로 복직시키고 싶어. 최 대표가 말을 이었다. 이민지 씨는 내부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지원 역할로 전환할 거야. 당신에게 보고하게 될 거고. 나는 대답하기 전 침묵을 불편할 정도로 길게 끌었다. 관대하신 제안이군요. 하지만 거절해야겠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아 나를 쳐다봤다. 거절이라니. 최 대표가 되물었다. 하지만 당신 자리야.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라고. 모든 게 그렇진 않죠.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 조직의 리더십에 대한 제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습니다. 장 이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좌절감은 이해합니다만 이건 좌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랐다. 이건 제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만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아마도 제 재능은 다른 곳에서 더 잘 평가받을 수 있겠죠. 최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금 퇴사하겠다는 협박인가? 협박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로 밀었다. 제 공식 사직서입니다.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최 대표가 더듬거렸다. 당신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릴 게 있습니다. 어제부로 제 개인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나는 장 이사를 돌아보았다. 장 이사님은 이미 제 제안서를 보셨죠? 그렇지 않나요? 최 대표의 충격받은 시선을 받은 장 이사는 꽤나 불편한 표정이었다. 이사님한테 접근했어? 최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사실은 장 이사가 인정했다. 강 이사님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아주 매력적인 비즈니스 제안을 가지고 말이죠. 저는 관계 기반의 고객 관리에 중점을 둔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내가 설명했다. 장 이사님은 그 잠재적 가치를 즉시 알아보셨고요. 최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이해상충이야. 당신 계약서에는 경업 금지 조항이 있어. 우리 시장 내의 직접적인 경쟁사에만 적용되죠. 내가 그의 말을 끝맺었다. 제 회사는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제 변호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고객들이 당신을 따라갈 거야. 이민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군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모두가 따라오진 않을 겁니다. 기업 구조보다 관계의 연속성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고객들만 오겠죠. 제 회사는 고객을 아주 선별적으로 받을 생각이거든요. 최 대표가 책상을 쾅 쳤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회사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18년의 헌신 끝에 고려 한 번 없이 버려졌죠. 내가 정정했다. 그게 이 조직에서 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나는 나가기 위해 일어섰다가 잠시 멈췄다. 아, 그리고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분석팀의 한 선임과 재무팀의 정 과장이 제 새 회사로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겁니다. 뒤따르는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싸움을 걸 수는 있어, 강 이사. 최 대표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질 거야. 우리는 당신이 대적할 수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자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표님. 지금 깨닫고 계시듯이 때로는 관계가 더 중요한 법이죠. 내가 걸어 나갈 때 장 이사가 뒤에서 불렀다. 그 이사회 자리 제안에 대해 계속 논의해보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 비서가 일정을 잡을 겁니다. 3개월 후 내 회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이 있는 오피스 빌딩의 최상층을 쓰고 있었다. 12명의 옛 동료들이 나와 합류하여 그들의 전문성과 고객 관계를 가져왔다. 우리 고객 명단에는 최 대표의 회사에서 우리를 따라온 7개의 주요 계정과 우리의 평판을 듣고 찾아온 11개의 새로운 고객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민지는 내가 떠난 지 몇 주 만에 해고되었다. 최 대표는 그가 항상 피하려 했던 본부 관리 업무를 강제로 직접 맡아야 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나는 단골 호텔 라운지에서 마상윤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에스프레소 잔을 들어 작게 건배를 제의했다. 놀라운 전략을 위하여 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제부터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한 거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최 대표가 이민지를 임원회의에 데려오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제가 강등되기 3개월 전이었죠. 현명한 사업가는 언제나 징후를 알아보는 법이지.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도록 의도적으로 내버려뒀군. 저는 그저 한 걸음 물러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펼쳐지도록 뒀을 뿐입니다. 내가 정정했다. 최고의 복수는 누군가의 실패를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로부터 나만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 회장이 감탄하며 웃었다. 그거 아시오? 최 대표가 지난주에 직접 전화해서 자기네 회사로 돌아오면 파격적인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 이렇게 말했지. 관계는 할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뢰, 일관성, 그리고 이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는 붐비는 라운지를 가리켰다. 우리가 7년 동안 매달 함께한 이 조찬처럼 말이요. 내 폰이 수진이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퍼거슨 호텔 3년 계약 체결했어. 오늘 저녁 회식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확인 답장을 보내고 마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가장 강력한 플랜 B는 파괴가 아닙니다. 창조죠.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들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최 대표가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군. 마 회장이 말했다. 어떤 수업료는 비싼 법이지. 나는 동의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내 새로운 사무실이 보였다. 그 안에서 나의 팀, 나의 사람들은 함께 놀라운 것을 만들고 있었다. 경직된 프로세스보다 관계를, 젊은 혁신보다 경험을, 단기적인 생각보다 의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이쪽 강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예전 사무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